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쟁 중이지만 우리는 우선 대의제도 민주주의에 포함하려 한다.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권력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대의제는 권력의 근거가 시민,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의사가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괴리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은 시민들이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전체, 직접 민주주의, 다수 대리자, 간접 민주주의, 엘리트주의, 소수. 이제 민주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 문의함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는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타당한 비판이다. 개별 시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뜻이 개별적인 사안마다 반영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듯 세상에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거칠게 묶는다면 본질적으로는 선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대립 관계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수 정당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리자 한 명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시장, 자유 확대, 세금 인하, 복지 축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 국가 전체의 성장, 치열한 경쟁을 선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수정 자본주의, 정부 개입 확대,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 최소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경제 지향 및 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는 반장을 뽑듯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대의원도 사람인지라 개인의 취향과 판단, 신념을 고려해서 입법안을 제출하겠지만 한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보다는 정당의 특성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해본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개별 정치인의 삶을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시야를 갖는 것이 자신과 사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 이 체제가 민주주의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감동적인 체제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부정적인 면을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사회,
AB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A사회는 귀가 매우 얇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호도되며 사회적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한다. 누군가가 욕을 먹고 있으면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이 욕하는 편에 선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은 혹시나 자신의 판단이 틀려서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는 것보다는 대중의 판단에 자신의 판단을 맞춰서 안정감을 얻는 편을 택하고자 한다. 그런데 A사회의 소수의 달변가가 나타났다. 이들은 스스로 확신에 차 있고 대중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별 볼 일 없는 A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의 판단에 쉽게 동조된다. 어차피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자신은 동조만 하는 것이니 A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을 신뢰하고 결국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다. 물론 소수의 달변가가 예상처럼 뛰어나고 정의로우며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신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이들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소수의 달변가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토대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차피 명분이 있고 설명만 잘하면 판단 능력이 결여된 대중은 자신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그것이다. 또 다른 사회 B를 생각해보자. 이 사회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그런 까닭에 B사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을 쌓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외국어와 경쟁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더 노력하지 않는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만 같아서 자기계발서도 읽어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힐링 관련 공부도 해본다. 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언제 도태될지 모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공이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비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과 부를 지켜줄 수 있는 대리자를 희망한다. 치열한 경쟁에 익숙한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은 상관없다. 사회적 혜택에서 벗어나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상황은 경쟁에서 도태된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믿는다. 일단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대리인은 명쾌하게 거부한다. 이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리인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경제 성장과 부를 추종하는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반대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수의 독재가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제점.
독재의 발생,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 다수의 독재. 민주주의에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다만 그 독재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A사회의 독재는 어리석은 다수가 독재자를 선출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가 된 것이 아니다.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선출되었고 이후에 독재자가 되었다. 물론 독일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경제적 위기 상황 아래서 독일인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이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집단의 이기성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암묵적으로 독재자의 탄생에 동조한 것이다. 반면 비사회의 독재는 독재자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 상황이다. 비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이외의 정치적 담론은 거부하고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처럼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소수에게 발생하는 인권의 침해나 권리의 박탈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외된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위선자로 치부된다. 비사회처럼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수의 개인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독재적인 정부를 낳는다. 그리고 이 사회는 다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개인을 키워낸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형식적 측면이 독재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내용적 측면이 보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의 수렴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고 각 구성원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적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독재, 엘리트주의. 독재와 엘리트주의는 나쁜 것인가? 우리는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다. 장점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는 것이었고, 단점은 민주주의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독재의 방식은 선거로 독재자를 선출한다는 것과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다수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장점, 시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 단점, 독재의 가능성, 선거에 의한 독재자 선출, 다수의 독재.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한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중호정치라 부르며 경계했다. 중호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정치적 실패를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제가 중호 정치로 인해 몰락할 것임을 경고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소중한 정치체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분명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불완전한 체제인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스파르타의 엘리트주의를 제시했다. 지금부터는 엘리트주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엘리트주의는 개념을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이를 지지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살펴보며 정치 파트는 마무리된다.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독재, 귀족제, 과도정치, 전제정치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 이름이 어찌되었건 간에 소수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엘리트주의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 번째는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인 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엘리트주의에 따르면 엘리트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환경적 여건을 갖춘 존재이고 이와 대비되는 대중은 개인적 차원에서 잠재적 가치를 갖지 못했거나 이를 펼칠 환경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잠재성을 가진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할 때 사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통제되어 최선의 사회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보면 현대 사회도 엘리트주의 사회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회는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소수의 정치, 사회, 경제, 엘리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엘리트로서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얻는지에 대한 차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에 엘리트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정치인의 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에게 그를 대리자로 뽑거나 뽑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반면 엘리트주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통치자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은 엘리트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대중은 무기력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여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손에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하면 그는 철학이나 정치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 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난다. 철학에서의 절대주의나 정치에서의 엘리트주의는 유사해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어쨌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철학의 완벽한 진리가 있듯 정치에도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탁월한 엘리트가 존재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탁월한 엘리트가 존재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는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이후였다. 대략 그리스는 서양, 페르시아는 동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리스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리스의 주도권을 두고 두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였다. 쉽게 말하자면 일제 침략기에 힘을 합쳐 일본을 몰아내었는데 이후 전성기가 찾아온 한국의 주도권을 두고 서울과 부산이 싸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였고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였고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엘리트주의였는데 아테네는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계속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런 아테네에 살았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테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못생겼지만 워낙 말을 잘하고 지적이어서 젊은이들은 그를 따르고 좋아했다. 그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무녀에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무녀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아테네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방식을 삼파법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사람 스스로가 진리를 도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묻는다.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이 답한다. 경건함은 신의 사랑을 받는 것.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 대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신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테니 그것은 경건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말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대답하기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깨닫는다. 자신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